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2019년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스에전 첫 순서 정치와 호장용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정감사로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자, 먼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소감, 평가 한번 해주시죠. 막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우리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어느 한 분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불평등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제가 특히 아주 참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은, 저는 경제부총리가 연설하시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또 청년수당, 모든 그 예산의 항목과 효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사실은 좀 공허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경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현실에 대한 진단, 분석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또 생산성이 약화되고 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소득 격차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결국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복지 예산 늘리겠다. 이것이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죠. 사실 지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점인데, 이것을 늘리려면 이제 규제도 혁파해야 되고요. 고용시장,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혁파해야 되고,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또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지금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이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그냥 재정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재정을 늘리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 세금을 많이 쓰는 것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런데 지금 현상은 함께 잘 살지가 않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소상공인, 서민, 자영업자를 그들의 그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청의 말씀이 있는데, 소상공인, 서민,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 그 이유를 치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진단부터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좀 비껴나갔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오늘 강조한 말씀 중에 제가 짤막하게만 덧붙이면, 작년도 올해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너무 많이 거쳐서 세수 초과분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될 시간이 왔다. 그렇죠. 풀어야 될 시간이 왔고, 대통령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좀 야당 의원으로서는 걱정해 주시는 게 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잘하는 면도 한번 좀 짚어주면서 비판도 하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무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늘리고 일자리 예산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이 정책은 계속 간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던 혁신 성장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 이제 인사 얘기도 나고 그러는데요. 네. 혁신 성장은 뭐 특별한 어떤 한 분이 이제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청년 창업, 네. 벤처 혁신 기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네. 혁신 성장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할 때 저는 제가 이번에 산자위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러셨군요.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해서 안도의 한숨을 냈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연설 끝나고 나서 야당 의원들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거 봤는데 현장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던가요? 좀. 현장엔 있었는데 네. 뭐 저는 그 악수는 못 자리가 좀 멀리 있어서. 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보통 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내년도 예산 통과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마 오늘도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늘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박수는 많이 치셨습니다만은 조금 어떤 그 열기가 뜨겁지가 좀 않았다.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또 모르죠. 또 우리 또 의원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안들이 국회에서 걸려있는 네. 현안들이 워낙 좀 민감한 부담이 부분이 많아서 있으셨겠죠? 그런 네, 아무래도.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참 싶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오늘은 제가 경의를 좀 표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제 들어오실 때는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앉아 있는 좌석이라 민주당 의원들을 통과했지만 네. 연설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저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의원님들 계실 때까지 다 한 바퀴 도셨는데 그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소위 현수막이나 어떤 피켓을 통해서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글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조금 상생과 협치의 어떤 동기는 좀 갖고 출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야당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군요. 침묵이 무섭다는 걸 더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요. 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네네. 그리고 평양 선언 비준 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대신 이제 우회적으로 남북 비핵화나 뭐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국회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은 매우 톤을 무겁게 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어떤 호소를 하는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 상당히 절제된 어떤 감정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네. 호소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조였고요. 어쨌든 그 기적같이 찾아온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어떤 희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의 간접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아까 그 야당 의원들 만나서 악수할 때 윤상현 의원하고 악수를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에게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야당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 상설 협의체에서 얘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같은 거 좀 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이게 좀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실망감이 크죠. 왜냐하면은 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청와대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9.19 평양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무회의에서 그 심의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냥 셀프 비준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거죠. 이것은 곤란하다.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다 아니다라고 하는 다분히 헌법 그 해석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너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그냥 이것을 해석하고 더군다나 청와대의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말을 강력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그 여의도 국회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김의겸 대변인이 또 그 다음 날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특별재판부 문제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또 헌법재판소처럼 여러 가지 장황한 해석을 SNS에서 했더라고요. 하지만 청와대의 그 보좌진들이죠. 사실 스태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그 직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같은 해석을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정말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의 많은 국회 일정에 굉장히 그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문점 선언 또 평양 선언 이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청와대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럼요, 그렇게 돼야죠.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오는 그 회의석상 뒤에 이제 경제는 평화다. 경제가 평화다. 또 민주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근데 정부와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경제가 평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매치나 엎어치나 다 마찬가지인 얘기다. 경제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를 풀고자 하면 경제도 잘해야 되고 또 경제를 풀고자 하면 평화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을 전 참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어떤 굉장히 중요한 표어로 삼은 때가 제 눈에는 아무튼 굉장히 그게 강렬하게 느껴졌는데 민주주의를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시비를 하시는데 만약에 북한은 국가입니다라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이중적 지위 그런 측면을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와 평화 둘 다 국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아쉬운 거는 저거죠. 저희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굴종적 평화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굴종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 교류를 하고 있는 이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한이 같이 잘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온데간데 없어요. 요즘 보면은 남북 교류와 남북 경협 이런 거에 거의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북한의 이선권이라고 하는 조평통 위원장으로부터 냉면 구려까지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업가들이 정부의 눈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이 서글픈 현실. 이것이 과연 그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교류든 한반도 평화든 제대로 된 평화, 제대로 된 남북 교류를 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 우리가 굴종적인 평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냉면 얘기하셨어요. 냉면,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처음에 정진석 의원이 들었다는 얘기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워딩 그대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다른 얘기들도 좀 들리긴 합니다. 농담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혹시 정확하게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상반된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선권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굴종적 평화다. 전 이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을 수가 있다면 굴종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다소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양보하는 것 정도라고 양보라고 그것은 더 커진 대한민국, 우월적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포용이죠. 그 부분에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선권이 한 말에 대해서 냉면, 받아들인 사람은 냉면 목구녕으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자신도 그건 용납이 안 돼요. 다만 오늘 새롭게 나오는 뉴스는 뭘 좀 들고 오셔야지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릴 텐데라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경제인들,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을 상대로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시비비 정확히 좀 가려야 될 텐데 그러나
이 선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냉면 목군형을 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네, 그건 왜냐하면 동의합니다. 정세현 그것은- 전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서은현 국정원장도 그렇고 그랬죠. 이것은 북한이 사과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것은 아니 조건을 정부에서- 걸었죠. 네. 아니 그렇게 무조건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조건을 네. 걸었으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성건 위원장이 지금 저기 대화 대표니까 대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결의안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공감하고 왜냐하면 일단 사실 확인은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또 며칠 사이에 말을 좀 바꿨어요. 네. 예, 그런 얘기 좀 들은 것 같다 했다가 지금은 뭐 또 잘 모르겠다.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또 홍영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또 기업 총수들한테 전화를 또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2번, 3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박하는 거다. 예, 어떤 대답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성권 일찌감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애들 취급을 해왔습니다. 예, 1분 늦은 거 가지고 시계가 주인 따라 가는 게 많은 이런 얘기 했고 역지사지라는 말을 해가지고 엄청난 핀잔을 또 했고 대한민국의 통일 업무의 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과연 정말 그 자격이 있는가?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아니 저보다 훨씬 발언이 우리 기업인들은 북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겠죠.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의 약속을 좀 근데 깨고 도움을 계세요. 주고도 뺨을 맞으면은 작심하고 안 나오신 것 된다 같은데 생각합니다. 전체 나중에 이제 분량을 보면 아마 2대 1쯤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제로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만 더. 네. 오늘부터 남북한 간에 인근 뭐 아실 겁니다. 뭐 NLL과 군사분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적대적 행위 적대 행위가 중단이요.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렇게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겠습니다.